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무역량과 기업 분석 4차 산업시대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네. 어, 수업 진행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채팅창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환을 제가 지난달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참조해서 들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순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하고 기말고사 대체 리포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중간고사 대체 리포트를 제출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제출하셨는데 좀 학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드림 패스를 경험을 해보셔서 이제 그러실 수가 있는데 반장님도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중간고사 기일이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기한 안에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인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정보 사회를 하기 때문에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지털 정보 사회가 이제 저희가 보통 2014년 이후에 급격하게 저희가 이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쯤에는 이 아날로그 화폐, 종이 지폐가 아닌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어떤 커머스 쪽에서 거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디지털 화폐에 적응을 하시고 이렇게 사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은행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금융회사들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생각했던 금융산업도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이렇게 유명한 기업을 저희가 이제 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빵이라고 그러는데, 이 애플을 제외하고는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구글을 보시면, 기존의 그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조업에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를 하는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거지만 이런 쪽으로 좀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 이런 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넷플릭스나 구글이나 굉장히 글로벌한 회사고 굉장히 큰 회사들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넷플릭스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옥자라 그 사관왕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그 패러사이트라는 영화를 가지고 사관왕을 했는데 그 영화 이전에 봉준호 감독이 넷플릭스에서 옥자란 영화에 560억을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CJ에서 국내 그 영화 한 편을 제작을 하면 뭐 20억에서 50억 정도를 영화 한 편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영화 투자하는 걸로 보면 봉준호 감독이 560억을 투자를 받았으니까 거의 국내에서 영화를 뭐 20편에서 10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옥자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을 이제 펀딩을 받았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 옥자에 560억을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자마자 헐리우드로 갑니다.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와 유명한 스태프들, 또 굉장히 잘하는 그런 촬영 감독이라든가 뭐 조명 감독을 섭외를 해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었는데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옥자란 영화가 흥행에는 그렇게 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투자사가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OTT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스트리밍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넷플릭스 그 유저들이 봉준호라는 사람을 모르고 옥자란 영화를 모르지만 이 영화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봉준호 감독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그런 결과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작년에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이 사관왕을 차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역량이 뭐 특출나서 사관왕을 받았다 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봉준호 감독의 아카데미 사관왕을 만들어준 건 거의 넷플릭스가 큰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영화 감독을 꿈꾸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각본을 갖고 있고 좋은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넷플릭스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받으시면 뭐 봉준호 감독처럼 560억을 투자를 받지 못하시겠지만 여러 번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아주 그 영화 감독으로 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도 지금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그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가 작년부터 유튜브에 가시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검색하시면 한글 자막이 다 그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고퀄리티의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시베리아 호랑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촬영하기가 어려운데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 취재진들이 이 시베리아 호랑이를 아주 초근접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 그러는데 초근접 촬영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아이들이 그 교육용 자재로 교육용 교재로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 무료로 유튜브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한글로 검색하시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뭐 넷플릭스에 가입 안 하셔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제가 그 주도하는 기업이 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마가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요 네 회사가 있는데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빵에도 들어가고 마가에도 들어가는 기업이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폭을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주는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을 조금 유심히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넷플릭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OTT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버 더 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탑은 셋톱박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셋톱박스 없이도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 넷플릭스가 한국 진출을 해서 2016년도에 그런 봉준호 감독의 오리지널 콘텐츠 50억 달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560억이니까 6조라면은 봉준호 감독의 옥자 같은 영화를 100편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 돈이죠. 그러다가 작년에는 오리지널 컨텐츠에 173억 달러, 2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100편에서 거의 300편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2021년에는 거의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은 하루에 한 편 정도를 거의 500억이 들어간 대작을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컨텐츠 면에서 굉장히 물량 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상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KBS, MBC, SBS, YTN 이런 지상파들이 굉장히 시청률이 나오지 않고 또 이런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컨텐츠를 잘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시청자들한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파 3사 같은 경우 연봉이 굉장히 높은데 결국 시청률이 안 나오면 광고를 팔 수 없지 않습니까? 광고를 못 파니까 또 이 직원들은 또 급여를 올려줄 수 없고 MBC나 KBS나 SBS의 좀 유능한 PD들은 지금 다 종편이나 케이블로 옮겨가지고 그 자리 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MBC에 이제 유명한 예능이죠. 라디오스타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18%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동시간대에 거의 뭐 시청률 1위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예능에서 18%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제 6월이 되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를 가지고 또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제작사를 보시면 첫 번째 디즈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픽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블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워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폭스가 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뭐 영화,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장르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내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어떤 경쟁 구도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21년은 소프트 파워의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컨텐츠 프로바이딩을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기록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 뭐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신다라든가 이런 나만의 어떤 기록물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넷플릭스에서 라바 아일랜드라는 걸 이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존의 라바를 조금 성인 버전으로 만들어서 라바 아일랜드라는 걸 했었는데 라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지 10년이 넘었죠. 그래서 중국 판권 같은 경우는 아예 중국 업체한테 팔아가지고 뭐 굿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예 그 중국 업체가 중국에서 유통하는 건 라바를 다그 전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었는데 작년에 넷플릭스로 오고 나서는 넷플릭스에서 또 라바의 디지털 마케팅을 해서 이 라바의 제작사가 투바 N이라는 회사인데 또 한번 이 회사가 애니메이션을 했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오디오가 켜지신 분이 있는데 좀 오디오를 조금 음소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라바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하고 다시 작년에 조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그 허마신성이라고 그러는데요. 현금을 받지 않고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샹하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뭐 교환 학생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샹하이에 이제 허마신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허마라는 건 뭐 저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포를 얘기합니다. 히포. 하마죠. 그래서 신선한 식품을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집에까지 그 음식을 조리를 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앱으로 랍스타를 선택을 하시면 버터구이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랍스타 스테이크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버터구이를 선택을 하시면 버터구이를 해서 여러분 집까지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쇼핑하러 나가실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아마존 고에 해당하는 게 허마신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이 같은 경우는 허마신성이 배달이 되는 아파트하고 배달이 되지 않는 아파트하고 아파트의 가격차가 있을 정도로 이 허세권이라고 그래요. 허마신성이 배달이 되는 곳을 우리가 허세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됐어. MZ세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34%, 3명 중에 1명은 MZ세대다. 그래서 1995년에서 2001년, 2002년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MZ세대라고 그래요. 이분들의 특징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구사하시고요. 또 타인에 대한 편견이 없는 세대고, 또 여러분들만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실 때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가지고 검색을 안 하시고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검색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검색을 하면 또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유튜브 생태계를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세대라는 겁니다. 또 이분들은 이제 페이스북보다는 쇼폼이라고 그러죠. 쇼폼이라고 그러는데 뭐 틱톡이라든지 뭐 왓챠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또 페이스북은 안 하시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트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어른들하고 섞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보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고, 예, 아니오가 아주 확실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특징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 중에 MZ세대가 거의 한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기성세대들,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시는 KKONDA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그러는데, 이 꼰대 세대라고 여러분들 MZ세대는 극명한 스타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을 보시면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초개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상품을 개발하건 어떠한 서비스를 개발하건 간에 초개인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 집을 꾸미는 그런 앱 같은 경우에 벌써 1,000만 명이 더 가입을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어떤 그 개성을 살려주는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그런 쪽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당근마켓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중고거래를 한다라는 게 예전에 많은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근마켓의 성공 이유는 서울시 전체를 커버리지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구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만 이 중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굉장히 조언을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뭐 보시면 뭐 쿠팡의 로켓프레시가 있고요. 또 패스트 패션의 스파오라든가 뭐 자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멜론으로 여러분들이 음악을 다운로드해서 들으시고요. 스노우라든가 다이소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를 하신다. 또 가성비가 높다고 그러는 뭐 맘스터치나 노브랜드 버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3,900원이면 여러분들이 햄버거 세트 하나 드실 수 있으니까 맥도날드나 뭐 버거킹이나 롯데리아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죠. GS25라든가 이니스프리라든가 이런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선호한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터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회사는 룰루랩이라는 회사고요. 제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웨어 2대 그 오성장 P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인공지능 스킨 스캐너를 개발하는 업체고요. 라스베가스에서 1월 달에 그 CES 쇼가 열립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가전 쇼인데 2019년, 2021년, 2021년 해서 3개년 연속 혁신상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수상한. 그래서 아마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니까 혁신상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런 스타트업 기업 중에 3년 연속 수상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 국내 기업 중에 룰루랩이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멘토링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오른쪽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키오스크에 이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한 15초 후에 여러분의 얼굴 중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제품을 좀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세럼을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토너를 발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 피부 나이가
얘가 이제 예측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지금 22세인데 피부 나이는 18세다. 뭐 피부 나이는 19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피부 나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이걸 한 100개 정도를 구매를 해갔습니다. 현대백화점에서는 왜 이걸 구매를 해갔을까요? 한번 아시는 분은 오디오 여시고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이현지 씨, 0177번 이현지 씨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다. 이현지 씨, 죄송합니다. 마이크 말하고 있었는데 안 들렸나 봐요. 예, 예, 예. 왜 현대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을까요? 이현지 씨. 편하게 말씀하세요, 편하게. 죄송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현지 씨가 답변해 주셨고요. 현대백화점에서 일정 금액을 사신 분들은 이제 뭐 발레 파킹도 대행을 해주고 VVI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집에서 쇼핑을 하시면 퍼스널 쇼퍼가 그 쇼핑한 거를 집으로 이제 딜리버리 해줍니다. 그래서 화장품을 구매를 했을 때 이 룰루랩의 스킨 스캐너를 가지고 그 VVIP 가정에 저걸 이제 보내줘요. 무상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무료로. 그러면 이걸 이제 피부에다 대시고 어떤 그 화장품을 얘가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브랜드의 뭐를 좀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 인공지능이 추천한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구매를 한 거를 퍼스널 쇼퍼가 집으로 배달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백화점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를 쇼핑을 할 수가 있고 또 백화점 입장에서는 VVIP를 관리할 때 이렇게 하나의 인공지능 스캐너를 가지고 좋은 마케팅 툴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객이나 백화점 입장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룰루랩의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영상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그래요? 네, 채팅 한 번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작은 코스라고 하더라도 좀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많은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작거나 뭐 좀 자리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정말 기회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단순하게 바이어들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굉장히 막 새로운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미디어들도 되게 같이 만든 분들과 같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저희는 특히 미디어를 위한 것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오늘 바이어 분들 이런 것들도 준비를 따로 네, 중간에 그 오디오가 영상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룰루랩 같은 경우는 저 대표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사내벤처로 나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삼성의 C랩이라고 그러는데 삼성에서 이제 벤처를 하게 되면 지금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그 벤처로 나와서 C랩 출신으로 저 룰랩을 하다가 만약에 사업이 조금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삼성전자로 또 복귀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룰루랩 대표 같은 경우는 코넬 대학교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고요. 하버드에서 또 이제 석사를 하고 이제 그랬던 친구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보실 때 이거 예전에 많이 보신 분 계실 텐데 곰표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대한제분이라고 그러고요. 밀가루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이제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이제 이세가 이제 그 경영을 맡으면서 조금 재밌는 걸 해보자 그래가지고 4XL이라는 의류 브랜드하고 자기네 그 곰표를 가지고 저렇게 아우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곰표라고 그런 게 곰표 밀가루의 그 포장지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신기해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입고 다니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천마표 시멘트의 그 시멘트 포대를 저렇게 백팩으로 만들어 가지고 역시 4XR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재밌는 거에는 굉장히 끌리는 세대가 MZ세대다. 그래서 MZ세대는 저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뭐 재미를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많이 기업들이 마케팅에 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곰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성분들 화장품에 파운데이션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곰표가 밀가루가 하얘니까 이걸 바르면
22호 정도의 화이트닝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하얘진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걸 이제 곰표가 여러 가지 화장품 회사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가시는 MZ 세대가 좋아하는 뭐 잠수교집이라는 뭐 이 냉동 삼겹살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뭐 냉동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삼겹살을 뭐 냉동해서 드시면 이렇게 뭐 맛이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잠수교집이라든가 또 이태원에 있는 나리의 집이라든가 이런 냉동 삼겹살집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인스타그램에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맛보다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MZ세대는 굉장히 선호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역시 제가 그 창업진흥원에서 지금 멘토링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어글어글이라는 회사는 유기농 강아지 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강아지 개껌이라고 그래서요. 제주산 유기농 당근으로 만든 강아지 껌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견주 입장에서는 이래서 뭐 어린 강아지가 있고요. 또 주니어 강아지가 있고요. 또 나이 든 강아지가 있으면 노령견, 어린 강아지 이렇게 보면 어떤 견주가 이 어글어글의 유기농 강아지 사료 굉장히 비싼 뭐 다른 회사에 비해서 한 20% 30% 비싼데 어느 분이 살까요? 홍수정 씨? 홍수정 씨? 홍수정 씨? 들리시나요? 네,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견주가 이 어글어글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할까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예. 근데 이제 뭐 새끼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고 뭐 나이 든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아지의 나이대를 보면 어느 견주가 많이 살까요? 나이 든 강아지일 것 같아요. 아, 정답을 맞추셨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강아지들도 좀 건강이 더 신경 써야 돼서 더 영양 이쪽에 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아요, 견주가. 예,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네. 아주 정답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10살이 넘어가면 뭐 사람으로 치면 거의 뭐 9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강아지하고 이별을 하는 걸 뭐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강아지하고 이제 추억은 많이 남았는데 앞으로 내가 공유해야 될 추억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강아지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그 강아지한테 이런 유기농 간식을 사서 이제 좀 먹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이나 그 동물이나 나이가 들면 뭐 질병에도 많이 걸리고요. 또 강아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이제 암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강아지 같은 경우 이제 암 수술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령견을 키우신다 그러시면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꼭 강아지 보험을 들어두시는 게 나중에 병원비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글어글해서 분석을 했는데 우리 회사 제품 비싼 거를 많이 사는 견주는 고령견을 키우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뭐 골든 리트리버나 뭐 굉장히 이제 순한 강아지들 아니에요. 맹인 인도견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한 개들도 이제 객과 동물 같은 경우는 산책을 주기적으로 시켜주지 않으면 그 객과 동물의 본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한 견종이라도 산책을 시켜줘서 이렇게 운동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사람을 문다라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아지 키우시면 항상 운동을 시켜주셔야 되죠. 또 워낙 운동량이 많은 뭐 비글이라든지 이런 견종은 여러분들이 정말 얘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여러분들이 산책을 시켜주셔야지 아래층에서 시끄럽다고 이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견종마다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이제 하셔가지고 구매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룰루랩 CEO가 이제 코넬 대학교를 나왔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어글어글의 CEO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뭐 경제학하고 상관없는 이런 강아지 사료를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회사인데 굉장히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유기견 쉘터라든가 이런데 또 자원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핑안생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보험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영업하시는 분을 우리가 이제 설계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채용 면접에 뭐 본부장이나 지점장이 면접을 보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면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공지능 면접을 하는 회사가 마이다스 I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다스 IT가 2019년에 도입을 해서 지금 한 700개 기업이 이 인공지능 면접을 보고 있는데 뭐 SK나 뭐 LG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고 뭐 항공사라든가 많은 기업이 지금 마이다스 IT에 인공지능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안생명 같은 경우는 2019년 한 해에만 뭐 설계사도 워낙 많이 뽑겠지만 이 채용 비용을 1조 원 정도를 세이브를 해서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을 해서 이미 충분히 자기네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1, 2학년이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4학년 2학기가 되셔서 이제 그 취업 면접을 보러 다니시면 아마 그 면접관이 사람이 면접을 보는 대인 면접보다는 정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하고 면접을 보면 여러분들이 면접 보고 나서 뭐 빠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30분이면 합격 불합격을 통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이 나오는 뭐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뭐 인공지능 면접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인공지능은 남성 지원자하고 여성 지원자하고 중에 어느 지원자를 더 많이 뽑았을까요? 이게 인사팀장이 면접을 볼 때보다 인공지능이 면접을 봤을 때, 이건 마이다스 IT의 자료입니다. 남성 지원자를 많이 뽑았을까요? 여성 지원자를 많이 뽑았을까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이채연 씨 여성이라고 그러셨고요. 안수환 씨 여성. 네. 김소진 씨 여성. 임기빈 씨 여성. 강민지 씨 여성. 아직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신정희 씨 여성. 김지연 씨 여성. 네. 채팅창에 올려봐 주세요. 아직 정답이 안 나왔어요. 네, 진수빈 씨가 맞추셨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뽑았더니 여성 지원자보다 남성 지원자를 더 많이 뽑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신입사원 공채인데요. 좀 어린 지원자하고 나이 든 지원자 중에 인공지능은 누구를 뽑았을까요? 이것도 한번 답을 올려봐 주세요. 채팅창에. 임기빈 씨 어린 지원자, 김진태 씨 젊은 지원자, 김지연 씨 나이가 적은 지원자, 김현준 씨 나이 든 지원자,
최유빈 씨 어린 지원자, 이은주 씨 나이 든 지원자, 박재범 씨 어린 지원자, 이현주 씨 나이 든 지원자, 송정인 씨 어린 지원자, 유수빈 씨 나이 든 지원자, 이가은 씨 0 이렇게 썼습니다. 이채연 씨 나이 든 지원자. 인공지능은 젊은 지원자를 더 많이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 인사팀장이 뽑았을 때보다 좀 더 어리고 남성 지원자를 더 뽑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를 놓고 볼게요. 학교를. 서울 소재 대학하고 지방 대학하고는 누구를 뽑았을까요? 서울 소재 출신하고 지방대입니다. 지방대. 제가 오타가 났는데. 서울 소재 대학하고 네. 유수빈 씨, 이현주 씨, 남대현 씨. 네. 다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으로 바꿔놓고 면접을 봤더니 서울 소재 대학의 젊은 남자 신입사원을 더 많이 채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기존의 인사팀장들이 그 면접을 볼 때보다 인공지능이 면접을 보는 게 더 굉장히 보수적인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인공지능이 아직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한테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하던 패턴보다는 더 굉장히 보수적으로 뽑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시는 21학번 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실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많은 인공지능 데이터들이 모이니까 이때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젊은 서울 소재의 남자 사원이 뭐 좀 나이가 있는 우리 여자 사원을 좀 뽑고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 데이터를 심어준 게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는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도 지금 이 시스코의 웹엑스를 가지고 뭐 보안이라든가 이제 감안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 장비를 할 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강사들 1000명이 넘는 강사들한테 아이디를 다 줘야 되고 또 접속하는 거에 대해서 IP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또 그만큼 또 보안을 신경을 쓰지 않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줌이라든가 뭐 유튜브를 가지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조금 보안에 대해서 이 시스코의 웹엑스만큼은 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구글의 미시라든가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온라인 회의, 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사실은 작년도에 이 시스코의 웹엑스 그 서울 지역 총판을 하고 있는 IT 로그인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산에 있는데 여기에 김태현 대표가 작년에 이 웹엑스를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그 자기 관할인 용산 세무서에서 하루 동안 이제 명예세무서장을 했는데 이 명예세무서장이라는 건 아마 용산 세무서에 굉장히 그 소득세를 많이 신고를 해야지만 명예세무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코 웹엑스가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 화상회의라든가 화상 수업에 많은 플랫폼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걸 김태현 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고요. 뭐 줌도 마찬가지죠.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줌이라든가 시스코 웹엑스라든가 구글 미시라든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이제 이런 많은 툴들이 우리가 대면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빠르게 언택트라는 것들이 들어오고 있다. 또
인간은 우리가 이제 뭐 적응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마 작년보다는 뭐 지금도 뭐 이렇게 썩 제가 뭐 만족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이 적응하는 것들이 조금은, 좀 나아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비드 19 시대에, 이런 줌이라든가 시스코 웨백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시청률 1위 연령층을 한번 맞춰보세요. 뭐, 10대다 그러시면 10이라고 써주시고요. 20이면 뭐 20대, 70이면 70대에서 한번 연령층을 한번 맞춰봐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보는 연령층은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네, 이가은 씨 20대. 아직 정답 안 나왔습니다. 네. 김선진 씨 20대, 이가은 씨 20대, 이선재 씨 20대, 민나영 씨 10대, 이혜연 씨 20대, 엄준용 씨 20대, 손다영 씨 20대, 조유리 씨가 맞추셨어요. 조유리 씨가 50대라고 그랬는데 지금 50대가 우리나라에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시청하는 계층입니다. 박재범 씨 20대, 김규태 씨 20대, 정민주 씨 10대, 박재범 씨 30대. 원래 50대는 이 사회생활이 많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잘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유일하게 이분들이 뉴 미디어를 놓고 보면 유튜브는 하루에 뭐 6시간 이상을 보신대요. 그래서 아마 뭐 운전하면서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또 쉬는 시간에도 유튜브를 보고 집에 와서 유튜브를 보는데 텔레비전은 보지 않지만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본다 50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50대 남성, 50대 여성을 생각하는 콘텐츠를 만드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미로 유튜브를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 50대를 겨냥한 콘텐츠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50대들이 지금 뭐 모임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미스터 트롯에 굉장히 열광적인 그 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자라든가 뭐 송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50대 그 팬클럽이 굉장히 탄탄한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만드신다고 그러시면 50대들이 많이 보는 그 유튜브를 한번 여러분들이 벤치마크를 하셔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이제 유튜브에서 광고료가 들어오는데 유튜브가 광고료 들어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을 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해외로 컨텐츠를 수출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관할하는 건 그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 본사에서 관리하지는 않고요. 이 아시아 퍼시픽 지역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 싱가포르에서 이제 달러가 입금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한 달에 600불이 들어왔다, 뭐 1000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관세청에서 여러분들이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관세가 없죠. 수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면세가 되기 때문에 영세율이 돼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질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5월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에는 이건 어쨌든 소득이 잡힌 거기 때문에 관세는 내지 않았지만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에서 역시 제가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200 고성장 PD에서 멘토링 했던 기업이고요. 교육용 코딩 제품을 만들어서 뭐 우리나라 초등학교 또 뭐 영국에 있는 초등학교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한화 드림플러스에서 투자를 해서요. 그 강남에 있는 한화 드림플러스 건물에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화에서 투자를 받다 보니까
한화건설의 홈 어플라이언스에도 이제 IoT를 얘네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삼성의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뭐 IoT로 다 통신이 가능하지만 예전에 나온 뭐 투도어 냉장고라든가 뭐 통돌이 세탁기 같은 경우는 뭔가 이 IoT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럭스로보의 이 모디라는 코딩 키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모디의 그 키트의 파워를 키시면 뭐 선풍기가 돌아간다라든가 오래된 세탁기가 구동이 된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화건설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초등학교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에서는 꽤 알려진 그 회사가 이 럭스로보가 되겠습니다. 여긴 대표가 굉장히 젊어요. 뭐 30대 초반이고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이 컴퓨터에 빠져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직업일체라고 그러죠. 자기의 취미가 직업으로 연결된 뭐 그런 케이스인데 우리 컴공과 다니시는 분 중에 뭐나 굉장히 코딩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럭스러버 뭐 구글링 하셔가지고 기사 검색해 보시면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님이 개인적으로도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재벌 뭐 총수도 이런 스타트업에 개인 투자들을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기업은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왜 성공을 해야 되고 왜 취업을 해야 되고 왜 공무원이 돼야 되고 왜 공기업을 가야 되고 왜 대학원을 가야지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또 2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강한 모멘텀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스트롱 Y라고 그러는데 내가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공부가 재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공무원 하니까 나도 공무원을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왜 공무원 했을 때 내가 왜 잘할 수 있는지 라든가 또 공기업을 갔을 때 내가 얼마나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동국대학교 12년 강의를 했는데요. 여러분 선배 중에서 대체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가신 분들은 이러한 트랙들을 많이 밟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12년 데이터니까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학교 프로그램 중에 108리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108리더스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그 역량개발센터에 신태영 교수님이 담당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108리더스가 이제 학기 중에는 여러분끼리 이제 그뭐 사전 기획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요. 방학 기간에는 캄보디아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봉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뭐 캄보디아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70년대만도 못한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 가서 페인트 칠을 해준다라든지 그 캄보디아 초등학교에 가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뭐 한글을 가르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아마 이 108리더스 출신들의 장점은 이런 후진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 인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108리더스 활동 하신 분들 굉장히 기업에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여러분 그 응원단이 있어요. 예, 그 백상 응원단이 있는데 그 응원단에서 리더를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네, 여름방학 때 정말 그 공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오느라고 뭐 아르바이트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 짧은 뭐 5분 동안 공연을 하기 위해서 2달 동안 여름방학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동국대학교 다니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기간이었고 뭐 컵라면을 먹고 뭐 그 운동 연습을 했지만 응원 연습을 했지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라고 했던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018년 이후에 이제 이런 동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앙 동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유기견 봉사 동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견이라는 걸 한번 입양을 갔다가 파양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양을 했으니까 강아지도 굉장히 이제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마음을 잘 안 열어주는데 국제통상학과 여학생 하나하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 여학생 둘이 아마 두 분이 이제 어떤 이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분이신 것 같은데 1년을 넘게 유기견 봉사 동아리를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마음을 안 열어주던 그 유기견들이 1년 넘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가니까 1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나한테 마음을 열고 나랑 산책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기견 봉사라는 거 뭐 일주일을 가고 2주일 가고 그만두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1년 넘게 꾸준하게 봉사를 해서 그 유기견하고 나하고 그렇죠? 라포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람이 됐건 강아지가 됐건 고양이가 됐건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업에서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회사에 취업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신다 그러시면 일이라는 건 사실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이라는 건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사람의 편차치는 있겠지만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만에 하느냐, 뭐 한 달 만에 하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회성이라고 그러죠, 사회성.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건 솔직히 답이 없어요. 이건 뭐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원하는 건 뭐 직무 역량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르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사회성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108 리더스라는 겁니다. 108 리더스. 지금은 없어졌는데 2010년도 초반에 뭐가 있었냐면요. 해초 원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8 리더스의 좀 약간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해초 스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원정대였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에 간 그 해초 스님이 갔던 뭐 당나라를 거쳐서 갔던 그 루트 그대로 따라갔던 원정대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 역시 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뭔가 그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그런 학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직무역량과 기업 분석을 뭐 월요일, 수요일에서 2개의 과목을 하고 있는데 12년을 했으니까 1년에 반장이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반장이 한 48명 정도 나왔는데 뭐 취업 실전 전략까지 하게 되면 50명이 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일반 교양 과목에서 반장을 하겠다고 자원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역시 다 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 됐던 대기업이 됐던 공기업이 됐던 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목적, 이 스트롱 Y라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goal oriented, 내가 성공을 하겠다는 목적이 여러분들 goal oriented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정말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셨다고 그러시면 3월 11일인 내일은 뭐 6시 59분에 일어나셔가지고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단 1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하루를 1분을 더 사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사무실이나 그 집에서 이 윌라 오디오북을 듣습니다. 윌라 오디오북을 듣는데 뭐 서점은 제가 바빠가지고 잘 못 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오디오로 듣는 게 뭐 얼마나 제 기억에 남겠습니까만은 한 달에 한 30권 정도는 오디오북으로
완듯이라고 그래요, 완듯. 완전히 다 듣는다, 이제 완듯이라고 그러는데, 한 30권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한 달에 제가 독서를 많이는 못하는데, 윌라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뭐 내용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서 한 30권 정도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열정이라는 게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알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열정이에요. 열정인데, 저 패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말하는,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입니까? 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물어보는 열정은 저는 패션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아리라든가 뭐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재밌게 노는 열정은 후자에 있는 아더라는 거죠. 그래서 able이라는 형용사가 붙으면 adorable 그러면 뭐 굉장히 귀여운, 뭐 사랑스러운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건 내가 정말 뜨거운 상태로 좋아하는 건 이제 아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패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패션이라는 건. 열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을 한 영화가 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 제목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라는 건 내가 정말 그 고통이 있어야지만 이 열정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어떤 이 하루를 잘 지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10년, 20년 인테그랄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걸 이제 우상향이라고 그래요. 우상향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매일 하루하루의 인테그랄이 쌓여야지만 내가 인생이 오른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력과 전문성을 쌓아야 되겠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좋은 기업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우를 해주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동료들을 뭐라고 불러요? 파트너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는 뭐 호칭 자체가 뭐 영어 닉네임 부르고 다 평등하게 굉장히 하고 있고요. 회식을 가도 뭐 이렇게 뭐 술 마시라고 뭐 강요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뭐또 여러분 선배 중에 그 장애인 고용공단의 그 인사팀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는데 뭐 자기네들이 봤을 때에도 스타벅스가 장애인 고용, 이 베리어 프리 정책에 굉장히 앞서가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발사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죠. 유통회사 중에 가장 큰 월마트 같은 경우는 동료들을 어소시에이츠다. 그래서 동료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평등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BYM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당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4차 산업에서 우리가 이제 뭐 제품, 가격, 플레이스라는 건 유통 채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오프라인 채널이냐, 온라인 채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마케팅을 우리가 프로모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인스타그램에서 할 것이냐, 틱톡에서 할 것이냐, 유튜브에서 할 것이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뭐 신문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방송을 보면 매출액이 준다는 걸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광고 비용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광고 비용. 그래서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 같은 경우는 얘네들의 광고비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지상파 3사 텔레비전, 조중동을 비롯한 신문사, 케이블 방송국, 종편, 이 모든 미디어 채널의 광고비를 합쳐도 NHN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NHN이 이 언론 기능이라든가 어떤 마케팅 기능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꼭지점에 있는 기업이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테슬라의 시총이 445조였고요. 3월 4일 날 테슬라의 시총이 거의 2배가 올라서 739조입니다. 같은 기간에 아마존의 시총을 봤더니 1820조였어요. 그래서 테슬라에 비해서 한 5배 정도가 시총이 많았는데 같은 날 3월 4일 날 시총을 봤더니 크게 변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한 5개월이 지나가지고 시가총액을 봤더니 2배가 올랐는데 아마존은 시가총액이 그닥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는 이 테슬라라는 게 사실 뭐 전기자동차를 만들었는데 뭐 전기자동차가 뭐 도요타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나 뭐 아우디라든가 이런 회사들보다 많이 팔린 것도 알았는데 단순히 그런 테크닉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시가총액이 2배로 올라간다라는 거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유통에서 지금 유통을 넘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류도 자기가 직접 해서 뭐라고 있습니까? 물류 회사인 프라임에어를 설립을 해서 그럼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아메리칸 항공이라든지 델타라든지 이런 항공사들이 지금 뭐 여행을 거의 뭐 셧다운이 됐기 때문에 비행기를 오히려 다 내다 팔고 있는데 이 아메리칸 항공이나 델타 항공의 비행기를 이 아마존의 프라임 에어가 사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항공사보다 더 많은 이 물류용 항공기를 구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에어가 커지다 보니까 기존에 뭐 페덱스라든가 UPS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으로 자기 시장을 프라임 항공한테 뺏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제오나우라고. 보신 분 계시면 숫자 1번 한번 채팅창에 써주세요. 아, 이현지 씨, 송정인 씨, 네, 많이들 보셨네요. 네, 이채연 씨, 네, 감사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그 수혜가 여주인공으로 나와서 드라마로 이제 제작을 한다고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 재혼아가 이제 웹툰인데 작가 이름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필명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30대 여성분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재혼아우 웹툰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웹소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0년에 드라마화가 되면서 웹소설이 그 드라마 되면서 아마 계약금을 최대액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금만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보통 우리가 30%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 드라마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70억 정도를 받으니까 이분이 드라마 판권을 넘기면서 한 100억 정도를 받는데 우리나라 소설가 중에 인세로 100억을 넘기신 분이 신경숙 씨 정도가 있고요. 그 삼국지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보니까 뭐 황석영이나 이문열 씨 같은 경우
그건 뭐 기본적으로 뭐 500만 부, 1000만 부가 나가니까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신경숙 씨처럼 꾸준히 그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야지만 인세가 100억 정도 나오는데 이 30대 초반에 작가 이름도 모르는 필명만 아는 재혼왕후 작가는 이 웹소설 하나로 이미 신경수 씨의 인세를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중국에서 또 스트리밍이 되면 거기에 대한 재판매권에 대한 또 판권도 일부 재혼왕후 작가한테 가게 되면 이분은 아마 재혼왕후라는 작품에 대해서 앞으로 뭐 100억, 200억 뭐 버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의 어떤 소설가가 베스트셀러를 써서 인세를 100억을 만드신 분이 신경숙 씨라고 그러면 지금은 재혼왕후의 이 작가처럼 굉장히 새로운 컨텐츠가 또 다른 그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아니면 그 웹소설을 소비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하게 나가고 있다.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무신사의 조만호 대표입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뭐 신발에 꽂혀가지고 이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팔로워가 30만 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인플루언서죠. 그래서 이 무신사에서 이제 남자분들이 쇼핑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디지털 마케팅과 또 온라인 마케팅 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데 무신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성장한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3월 10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커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루미르라는 회사인데요. 그 코이카에서 CTS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CTS에 선정이 되면 10억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 루미르라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게 이제 위에서 불이 LED 불이 나와서 저렇게 깜깜한 방에 있던 저 인도네시아 소녀애가 저렇게 그림책을 볼 수 있게끔 불을 밝혀주는 걸 저 루미라는 회사에서 LED 램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꽂는 게 아니고요. 밑에다가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더우니까 음식을 보통 이제 그 볶아 먹습니다. 뭐 나시고랭이라든가 뭐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에 볶아 먹다 보니까 뭐가 많이 나와요? 폐기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폐기름을 가지고 루미르 밑에다가 저 그 음식을 쓰고 난 버리는 그 기름을 넣게 되면 저 기름이 타면서 저 LED를 밝혀줍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그 보드를 만든 게 루미르의 어떤 기술력인데 저거를 인도네시아에 보급을 해서 인도네시아는 섬이 18,000개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송전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송전탑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가죠. 그런 섬지방에 저렇게 루미르 제품을 보급을 해서 저렇게 저녁 때에도 책을 읽을 수 있게끔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하는 그런 것들을 루미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CSV라는 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루미르 사장도 굉장히 전자공학을 전공한 굉장히 젊은 사장인데 굉장히 저렇게 공익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4차 산업 인재상은 이렇게 공익적인 요소도 생각을 하면서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한두 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시니까요.